안녕하세요. 기울어진 미술관의 작가 이율입니다. 기울어진 미술관은 인간 사회에 작동하는 다양한 층위의 권력관계를 그림을 매개로 해서 풀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다룬 책입니다. 기울어진 판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을들에게 한 줄기 햇살을 선사한다는 느낌으로 쓴 책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회적 을 중에서 장애인 그리고 동물, 어린이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미국에는 어글리법이 있었대요. 이 법은 장애를 지닌 사람의 공공장소를 이용을 금지한 법인데요. 어글리, 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장애라는 게 굉장히 추하고 보기 흉해서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인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어글리법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거나 장애를 극복해서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슈퍼 장애인은 사회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슈퍼 장애인이 바로 헬렌 켈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인형을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선생님 손에다가 돌이라고 쓰는 소녀, 아니면 점자책을 무릎에 펴놓고 장미꽃을 이렇게 향기를 맡는 그런 아름다운 천사 같은 이미지, 그리고 시각장애 그리고 청각장애를 둘 다 이겨낸 인간 승리의 표본, 이런 식으로 헬렌 켈러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대중들은 켈러가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이렇게 세상의 더러운 것을 접하지 못해서 순백의 영혼을 지녔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헬렌 켈러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는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왼쪽 눈을 없앤 뒤에 유리로 만든 의안을 끼웠고요. 그리고 항상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서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을 갖췄지만 불행히도 장애를 지닌 여성은 사회가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이미지였죠. 그렇게 이런 낭만적인 시선은 존 에버렛 밀레이의 눈먼 소녀 그림, 눈먼 소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두 소녀가 이제 자매로 보여요. 그죠? 자매로 보이는 소녀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방금 소나기가 내렸나 봐요. 그래서 숄을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 머리 위에 덮고 있는데, 낡은 숄이지만 머리를 젖게 하지는 젖지 않게 막아는 줬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먹구름이 하늘에 끼어 있는데 마침 쌍무지개가 떴나 봐요. 그래서 동생으로 보이는 소녀는 막 신기한 듯이 쌍무지개를 바라보는데 언니는 눈을 감고 있어요. 보지 않고. 그리고 옆에 있는 들꽃만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니가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눈먼 소녀의 목에 걸린 문구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Pity the blind, 눈먼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감은 소녀는 바로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먼 소녀는 사실 그 밀레이가 실제 자매를 만나서 그린 그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장치를 마련했어요. 보시면 눈먼 소녀 옆에 이렇게 그 나비 같은 게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 나비가 어떤 거냐면 이 소녀는 굉장히 순백의 천사 같은 그런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다. 이런 은유래요. 그래서 이런 천사 같은 성품 때문에 아마도 저기 쌍무지개로 표현되는 그런 구원 같은 걸 가다할 수 있다.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그런 구원에 가닿기 전에 현생은 어떨까요? 보시면 소녀의 무릎에는 손풍금 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 눈먼 소녀는 길거리에서 아마도 송풍금을 연주를 하고 적선을 받아서 아마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고단한 삶이잖아요. 그죠? 이런 고단한 삶이 당연히 소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밀레이는 소녀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윤기 나는 머리카락, 불그스름한 볼, 앵두처럼 붉은 입술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눈먼 소녀는 대중들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거의 뭐 헬런 켈러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밀레이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상도 받고 리버풀 아카데미에서 상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반대로요. 대중들은 또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외양을 가진 또 장애인은 또 이렇게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프리크 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괴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다른 외양을 가진 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쇼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경거리로서 전시를 한 게 프리크 쇼죠. 프리크란 뜻 자체가 기괴한, 뭐 괴물 같은 뭐 이런 표현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시돼가지고 이렇게 구경거리로 이제 전시가 됐는데 그때 대중들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충격과 공포를 기꺼이 즐겼기 때문이죠. 그 프리크쇼에 이렇게 희생됐던 대표적인 사람이 줄리아 파스트라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줄리아 파스트라나. 이 사람은 보시면 굉장히 얼굴이 다 털로 뒤덮여 있죠. 다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곰과 오랑우탕이랑 좀 비슷하다 해가지고 준 인간으로 프리크쇼에 전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그런지 불과 2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정말 고생이 끝이 아니었어요. 몸이 방부 처리가 되어가지고 1972년까지 100년 이상 동안이나 이제 계속 프리크쇼에 동원했다고 하네요. 죽고 나서도요. 그래서 죽은 지 무려 153년이 지난 2013년에야 비로소 이렇게 땅에 묻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구한 삶이죠. 그죠? 이렇게 정상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이유로 사실 대중의 구경거리가 된 것은 16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다모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마치 선물처럼 거래되곤 했던 안토니에타 곤살부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라비니아 폰타나의 안토니에타 곤살부스의 초상을 한번 보죠. 같이. 소녀가 지금 7살이에요. 7살이었는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눈빛은 되게 또렷하지만 어떤가요? 외양이 굉장히 좀 털로 다 뒤덮여 있죠. 다모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 종이가 사실은 아빠인 안토니에타의 아빠인 돈 피에트로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만인 돈 피에트로는 자기가 이 돈 피에트로 아빠도 다모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야만인으로 지금 지칭을 하고 있죠. 야만인 돈 피에트로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프랑스의 앙리 2세에게 보내졌다. 거기서 파르마 공작의 궁정에 전달됐다. 안토니에타와 나는 지금 소라냐 후작 부인인 이사벨라 팔라비치나의 궁정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돈 피에트로와 지금 딸인 안토니에타 곤살부스가 누구의 소유인지 얘기하는 일종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또 그 아빠인 돈 피에트로의 초상화거든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역시나 다모증을 앓고 있죠. 다 털로 뒤덮여 있는 모습인데 이 아빠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궁정의 괴물 인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는 비장애인이 네덜란드 여성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7명을 낳아요. 근데 그 7명 중에 4명이 똑같이
다모증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4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안토니에타였어요. 그래서 안토니에타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거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거래되면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에타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건 바로 궁정의 괴물 인형이었기 때문이죠. 자, 어글리법은 이제 없어요. 그죠?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왜 공공장소에서 장애인과 마주치는 일이 이렇게 드물까요? 언젠가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이유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비장애인 사람 대중들이 뭐라고 했나요? 기억하시나요? 저렇게 출근길에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냐? 이러니까 동정도 못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고 했던 것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지 않고 마치 비장애인처럼 행동을 하면 대중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아, 선 넘었네 하고 나무라죠. 아마도 이런 댓글들, 선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어글리법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그린 시선은 헬렌 켈러의 이제 일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위인전은 사실 헬렌 켈러가 명문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학사모를 쓰는 데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헬렌 켈러가 사실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좀 드뭅니다. 헬렌 켈러는 사회주의자이자 그리고 좀 여성 참정권 운동을 했던 거의 굉장히 열렬한 운동가로, 사회운동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투적 참정권론자입니다. 나는 참정권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게는 사회주의가 이상을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사를 막 쓰는 사람들이 야, 헬렌 켈러는 정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니까 그냥 사회에 대해서 그런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그냥 헬렌 켈러의 명성을 이용해서 그냥 이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뭐 정말 특출난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언론이 또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헬렌 켈러를 무시한 발언인 셈이지요. 자, 그래서 헤릴린 루소라고 하는 그 내성마비 인권운동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식의 영웅주의, 고결한 사람 만들기, 역경을 극복한 승자로 모시기 같은 그런 왜곡된 렌즈를 통해 자기 위안을 얻음과 동시에 은연중에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따로 구분짓고 있다. 이는 친절하고 달콤한 말로 위장한 또 다른 형태의 편견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딴에는 비장애인들이 딴에는 좋은 뜻으로 쓴다는 장애우라는 말도 얼마나 부적절한 말입니까?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자신한테 뭐 친구를 대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말이 친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친절을 가장 같다는 그런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혜와 연민의 시선이 깃들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같은 동료 시민, 같은 사람 그런 뜻으로만도 되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까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한국에 아직까지 어글리법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차별주의를 넘어 동물 해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느즈막히 인간종이 등장을 했죠. 그죠? 근데 등장하자마자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사용해서 정말 자기 인간 중심으로 정말 지구의 지배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종 중심으로 다 세계를 다 재단을 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인간종 중심주의인데요. 인간종 중심주의가 얼마나 심했는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데카르트는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개를 판자에 뉘어가지고 네 발을 못으로 박아놓고요, 산채로 해부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물은 뭐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에 불과하고 그들이 지르는 비명은 톱니바퀴의 소음과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종 중심주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데카르트의 믿음이 오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과연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얼마나 변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구경거리였어요. 동물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있는 동물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하나 생각나시지 않나요? 우리가 장애인에서 프리크쇼에서 장애인들이 정말 구경거리로 전시됐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아마도 정말 세상의 을들의 사정은 거진 다 비슷한가 봅니다. 자, 피에트로 롱기의 베네치아에서 열린 코뿔소 전시회라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코뿔소가 전시돼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사람도 얼굴이 좀 특이해요. 얼굴에 까만색 가면도 쓰고 있고, 모자도 쓰고, 까만색 옷도 입고, 이런 모습인데, 이 사람들의 그 복장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베네치아 카니발 기간에 이 코뿔소가 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니발 기간이었던 거죠. 자, 코뿔소는 근데 이 애 이름이 클라라인데요. 클라라가 왜 이렇게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전시가 된 걸까요? 사실은 이 코뿔소 클라라는 고향이 인도의 아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후 한 달이 됐을 때 엄마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냥꾼들한테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가 된 클라라는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서 이제 팔려온 거죠. 유럽으로요. 아마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직감을 했나 봅니다. 아, 얘는 정말 구경거리로 전시되면 돈 엄청 벌겠어 라고 이렇게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코뿔소의 뿔이 그 유럽 사람들의 전설의 동물이었던 유니콘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니콘의 뿔이 이렇게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해요. 유니콘의 뿔을 막 갈아서 이게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 이게 뭐 어떤 독도 다 해독할 수 있고 젊음도 되찾을 수 있고 뭐 이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코뿔소 클라라는요. 그래서 장장 17년 동안 베네치아, 네덜란드 공화국, 신성 로마 제국, 스위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프랑스, 양시칠리아 왕국, 보헤미아 왕국, 덴마크, 영국을 순회하면서 쭉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구경거리로 전시가 되는데요. 근데 잘 보면 클라라의 뿔이 없어요. 그죠? 이 뿔이 어디로 갔을까? 저 남자 보이시나요? 남자가 클라라의 뿔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뿔이 제거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기록이 정확하게 남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귀족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 유니콘의 그 뿔로 만든 술잔을 가지고 싶어 했다. 그런 이제 기록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시각적 쾌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경거리로 전시된 야생동물, 그 반대편에는 가축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가축들은 또 인간의 미각의 쾌락을 위해서 또 정말 대규모로 도륙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피터르 아르천의 푸주간이라는 작품을, 되게 불편한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네, 껍질이 벗겨진 소머리, 또 산산이 다 분해된 돼지고기, 닭도 있고요, 생선도 있네요. 그죠? 주검의 모음이에요. 이제 음식 전문가라고 할 법한데 주검의 모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고한 동물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고한 동물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순환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했대요. 이런 음식 전문가가요. 그래서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상점 달력에는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크나큰 즐거움으로 돼지나 송아지를 잡는 자여, 주의 날이 오면 그의 심판대 앞에 네가 어떻게 서 있을지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근데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도구로서도 사용된 게 바로 이 음식 정무라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또 달라요. 요즘엔 또 인간이 인권이 있듯이 동물들에게도 동물권이 있다. 그래서 반성의 기미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동물권을 얘기할 때조차도 인간들은 굉장히 인간종 중심이라는 게 바로 함정입니다. 자, 그것은 침팬지 부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침팬지 부위는 어떤 침팬지였냐면 수어를 되게 잘하는 침팬지였어요. 왜냐하면 로저 파우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영장류의 그런 언어 습득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침팬지 부위에게 수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친해진 거죠. 수어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실험이 다 끝나자 침팬지 부위는 안녕 하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침팬지 부위는 그래서 약물 실험 대상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합니다. 헤어진 거죠. 그래서 장장 13년이 흐릅니다. 흐르고 나서 한 방송사의 주선으로 해가지고 둘이 그 로저 파우츠랑 그 침팬지 부위가 만나게 돼요. 13년 만에. 그래서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로저 파우츠는 되게 죄책감에 막 시달리면서 막 미안해하며 자책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침팬지 부위를 만납니다. 근데 부위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되게 반갑게 맞아주고요.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어를 다 안 잊어버린 거예요. 다 기억을 해가지고 다 의사소통도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방송사에 그대로 그냥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도 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도 출판도 되고 해서 대중들의 반향이 엄청나게 끌어오른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그런 애를 그렇게 약물 실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냐, 당장 풀어줘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론에 힘입어서 침팬지 부위는 약물 실험 대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비영리 동물 그런 쉼터 거기서 옮겨져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는 책을 쓴 스나우라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팬지에 대한 끔찍한 취급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그가 수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는 듯하다. 마치 그 능력이 그를 더욱 동정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말하자면 침팬지 자체보다는 인간적 특징을 가진 존재를 감금하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말 수어를 하는 등 인간의 특징을 지닌 그런 동물이어야만 해방의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지독한 인간종 중심주의를 이제 스나우라 테일러는 통찰해낸 거죠. 예. 자, 그래서 정말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동물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을 하는가가 아니다. 그들이 고통을 느낄 줄 아는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맞죠? 왜냐하면 비건 활동가 캐럴 애덤스의 말대로 정의라는 것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상벽에 갇힌 취약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동물에 대한 그런 시선을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어린이다움은 틀렸다.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사회적 의리라고 하면 아마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애가 왕이다. 내가 의리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른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엄 집안의 아이들과 그리고 버찌를 든 소년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보아가 데뷔 2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33살이었을 때 모습인데 데뷔를 13살에 했대요. 그래서 그때 어린이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당시에 데뷔할 당시에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리포터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13살인데 이렇게 데뷔를 해서 학교 생활도 잘 못하고 그러실 텐데 좀 서운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 13살의 보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도 너무 아쉽지만 하지만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1마리 토끼라도 한번 야무지게 잡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가 나가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뭔 애가 저렇게 말을 하냐, 애늙은이다 하고 엄청나게 악플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정말 보아답게가 아니라 어린이답게 행동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례만 봐도 어린이답게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아마도 어른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있으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린이를 독립개체로 바라보지 않고 어수룩할 정도의 순진함만 기대를 하고, 그죠? 너는 아직 미숙한 존재다. 어른의 소유물이다. 너는 가도기의 인간이다 하는 게 바로 사회에서 어린이한테 얘기하는 어린이답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평론가 김지은 평론가가 어린이 세 번째 사람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되게 인상 깊은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아직 성장을 완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율성과 독자적 정체성을 부정당하면서 나중에 말하라거나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를 받는다. 크면 다 해주겠다는 말,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린이의 힘을 유예시키고 창조적 도전을 저지하려는 순간에 맞는 칼처럼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이답다는 말은 그냥 부족한 인간답게 행동하라 라는 말하고 거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인간답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어린이를 굉장히 얕보았던 사람들이, 어른들이요. 막상 어린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할 때는 또 완전히 그냥 성인처럼 어른처럼 행동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호가스의 영국 작가인데요. 그레이엄 집안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그레이엄 집안, 여기가 굉장히 그 왕실 전속 그런 약사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좀 부잣집이죠. 아이들의 그런 옷만 봐도 그래 보이는데, 집안만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잘 보면 이 아이들이요,
다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유아나 뭐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 보시면 어떤가요? 성인처럼 옷을 입고 있죠. 그죠? 아동복이 아니라. 보시면 여자아이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고래뼈로, 딱딱한 고래뼈로 만든 코르셋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폭넓은 치마도 입고 있고, 그 아래에는 뾰족한 구두도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떤가요? 아들은 꽉 끼는 그런 조끼를 입은 그런 굉장히 꽉 끼는 수트를 입고 있죠. 그리고 다리에는 스타킹을 신고 있는, 구두도 신고 있는, 딱딱한 구두도 신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에 있는 아기마저도 정말 뻣뻣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옷은 정말 어떤가요? 굉장히 불편한 옷이죠. 그래서 야, 너네들 얌전히 있으라 라고 하는 어른들의 그 규율, 그런 목소리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르셋을 이렇게 입다 보면, 남자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딱딱한 그런 옷을 입고 있다 보면 되게 불편해요. 숨쉬기도 불편하고 조이는 옷이기 때문에 소화장애도 일으키기 쉬웠고요. 여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딱딱한 고래뼈로 만든 코르셋 때문에 피부에 쓸려가지고 피부가 상처도 많이 있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경우로는 그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코르셋 때문에 갈비뼈랑 척추가 이렇게 변형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작용도 겪었어요. 그런 이렇게 어른들, 아이들이 아동복을 입지 않고 어른의 옷을 입는 것은 굉장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중인 아이에게 그런 각각 조이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숨도 좀 쉬기가 어렵고 또 소화 장애도 많이 일으키기 쉬웠고요. 그리고 딱딱한 옷을 입다 보면 이렇게 코르셋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이게 살에 쓸려가지고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코르셋이 너무 조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척추나 갈비뼈가 이렇게 좀 변형되어 있는 그런 극단적인 부작용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극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동복이 아니라 성인의 옷을 입히는 간습은 꽤나 좀 오래 지속됐다고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런 활동하기 불편한 옷이 육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급이나 그런 자기의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을 어른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부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표로 삼은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부유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랐다면요. 정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난한 어린이들은 또 작은 어른으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른처럼 잘 대우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른처럼 노동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은 심한 경우에 하루 최대 19시간을 일해야 했대요. 그렇게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단 1시간만 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각을 하면 일당이 4분의 1로 줄었고 매질도 견뎌내야 했죠. 그래서 이런 아동 노동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소련의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이게 극심했던지 아예 입양을 금지시키는 조항도 만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 고아를 입양의 형식으로 데려와가지고 극심하게 이게 노동을 시켰대요. 그래서 아동 노동이 너무나 정말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아예 입양도 금지시킬 정도로 그렇게 현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을 한번 지금 보시겠는데요. 이 마네의 벗지를 든 소년의 주인공 알레상드르도 그렇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보시면 해맑게 웃고 있네요. 그죠? 빨간 모자를 쓴 채로 벗지를 들고 해맑게 웃고 있지만 실상 이 알레상드르는 굉장히 좀 힘든 삶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말 부르주아였던 만해의 화실에서 이제 잔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모델도 하고 그리고 붓도 빨고 이런 이제 노동을 해야 하는 아이였죠. 예,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만해는 이제 부르주아다 보니까 하실에 먹을 것들이 막 넘쳐났대요. 그래서 뭐 설탕도 있고 뭐 음료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훔쳤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만해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해가 어땠을까요? 얘를 정말 쥐잡듯이 잡고 엄청나게 족치듯이 막 이렇게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알렉산드르가 어느 날 그냥 화실에서 만해의 화실에서 목을 매달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만해가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는 죄책감에 못 이겨가지고 손수 주검을 이렇게 끌어내려야 했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알렉산드르 가족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 예상하기로는 가족들이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고 삿대질하고 그럴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가족들은 정말 울고불고 하는 대신에 그 알레산드르가 목을 맸던 그 밧줄을 소나기에 넣는데 혈안이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미신이 있었대요. 사람의 목을 매단 밧줄이 그렇게 돈이나 그런 행운을 불러온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소나기에 넣어가지고 여러 갈래로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만해가 되게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특별히 알렉산드르를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딱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거진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정말 또 아이들이 또 그때는 목숨을 잃었을 때는 당장은 되게 슬퍼했지만 또 그 다음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의 존재를 잊곤 했다는 게 바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의 현실이었다고, 슬프지만 현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종의 인병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 성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른을. 그죠? 근데 어른을 성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성인이 아닌 아이들은 어떤 얘기를 한 뜻일까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어린이는 그 당시 어린이의 처지와 절대 같지 않죠. 그죠? 오히려 어린이를 사람답게 대접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이들이 막 코웃음을 치면서 아이고 요즘 애들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뭔 말이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이를 왕처럼 키운다는 우리 사회에는 어린이를 비하하는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죠? 잼민이, 그죠? 급시충, 이런 얘기들은 전형적으로 어린이들을 업신여기는 표현 아닌가요? 그리고 캠린이, 주린이, 뭐 골린이, 뭐뭐린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어른들이요. 그죠? 근데 이 땡린이라는 말 자체도 어린이는 서투르고 덜 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노키즈 존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이 노키즈 존이라는 게 어린이를 원천적으로 이제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댓글도 많죠. 버스도 노키즈 존이면 했으면 좋겠다. 비행기 제발 노키즈 존 하자. 와,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뜬 것 같아요. 아이가 운다고 해가지고 폭력도 행사하는 그런 제가 사례를 뉴스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전 노키즈존이라는 말도 좀 그래요. 아이의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 그래 수영장 같은 수심이 깊은 곳에 애들을 오면 되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출입을 금지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기분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완전히 출입을 통제한다는 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뭐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되게 어리둥절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13살 보아는 어린이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린이스럽다는 이유로 또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참 어린이들이 살기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결국에 지금의 어린이답게라는 말도 아이는 어른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어른의 요구에 따르면서 얌전히 있으라는 그런 뜻일 뿐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어른은 과연 옛날 어른이랑 얼마나 다른지 좀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봤어요.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얘기인데 이 책임감이라는 말이 response, 응답, 그리고 ability, 능력, 그게 합성어래요. 책임감은 응답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육아서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responsive, 반응하는 이라는 그런 용어가 굉장히 육아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대신 어른의 잣대가 아닌 아이의 시선으로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어른들의 responsibility, 책임이라면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말에 우리가 응답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의 어른들의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적 을, 네, 어린이, 동물,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어봤는데요. 그림을 매개로 하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블러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잘 가시화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 을들에게 좀 더 시선을 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봤던 그런 장애인, 어린이, 동물 같은 사회적 을이 사회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잖아요. 블러 처리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비가시화된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런 비가시화된 존재들을 한번 가시화하는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의 해상도를 좀 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상도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잘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Love is feeling love. Love is wanting to be loved. Love is touch.